엄마!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멈췄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SJ그룹 회장 서준혁. 그가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다. 엄마,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요. 엄마가 10년 동안 돌봐드렸던 그분. 내 손이 떨렸다.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저한테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내 이름은 박지은. 올해 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간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혼자.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점심때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저녁 7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야간 근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 뒤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그를 알아봤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서준혁, SJ그룹 회장, 31살. 자수성가한 천재 사업가로 유명했다. 그가 왜 이런 동네 편의점에?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박지은 씨 맞으십니까?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철수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는 엄마 아들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이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20살이었다.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임신했다. 아기 아빠는 같은 과 선배였다. 민우라는 이름의 남자. 우리는 사귀었다. 6개월 정도. 그런데 내가 임신 사실을 말하자 그는 사라졌다. 전화도 안 받고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퇴하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했다. 나는 혼자였다.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겨우겨우 나를 대학에 보낸 분들이었다.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지고 계셨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님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결정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신 기간을 버텼다. 배가 불러오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지만 사장이 임신한 걸 알고 바로 해고했다. 나는 쪽방에서 홀로 출산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진통이 시작됐다.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택시비도 없어서 걸어갔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쓰러질 것 같았다. 임신부분이세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봤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낳았다. 작고 빨간 아기. 울음소리가 힘찼다. 간호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나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났다. 엄마가 미안해. 병원비는 150만 원이었다. 나한텐 없는 돈이었다. 퇴원할 때 나는 병원 측에 말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돈 마련해 올게요. 하지만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다. 친구들한테 연락했지만 다들 학생이라 여유가 없었다. 사채를 알아봤지만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나한테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병원비를 내지 못했다. 병원 측에서 통보가 왔다. 박지은 씨, 병원비를 내지 못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아기를 입양 보내기로. 나는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차라리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게
아기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기를 보냈다. 아기를 품에서 내려놓을 때 나는 미치는 줄 알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기는 울지도 않았다. 그냥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아기를 보낸 후 나는 무너졌다.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셨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세 독촉이 들어왔다. 밀린 월세 3개월치 90만 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살아야 한다. 일단 살아야 한다. 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다. 시급 4,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96만 원 정도 받았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밥은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때웠다.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노숙자였다.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떨고 계셨다. 나는 편의점에서 폐기 예정인 도시락 하나를 가져다 드렸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이후 나는 할아버지를 자주 봤다. 퇴근할 때마다 폐기 도시락을 챙겨드렸다. 할아버지는 항상 고맙다고 하셨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아가씨,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냥요. 그냥 할아버지 보면 마음이 아파서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나도 예전엔 큰 사업을 했지. 직원도 300명이나 있는 회사였어. 근데 IMF 때 망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빚만 50억이 남았어. 그때 가족들이 다 떠났어.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내가 죽기를 기다렸지. 차라리 죽은 척하고 도망쳤어. 이렇게 거리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할아버지도 저처럼 혼자시구나.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다. 그리고 낮에는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했다. 월급은 합쳐서 130만 원 정도 됐다. 그중 30만 원은 월세, 50만 원은 생활비,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했다. 언젠가 내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 편의점 앞에서. 나는 깜짝 놀라 119를 불렀다. 병원에 실려간 할아버지는 폐렴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가 누구세요? 저요. 제가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에요. 보호자 아니면 안 되는데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제 친할아버지예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넘어갔다. 입원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100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확인했다. 저축한 돈 150만 원이 있었다. 나는 100만 원을 냈다. 할아버지는 2주 동안 입원했다. 퇴원할 때 총 병원비는 300만 원이었다. 나는 내 저축을 다 털고 편의점 사장님한테 월급을 미리 받아서 겨우 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우린 남이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우린 가족이에요. 혼자인 사람끼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태어난 후 나는 할아버지를 내 방으로 모셨다. 반지하 6평짜리 방이었지만 둘이서 지내기엔 충분했다. 할아버지와의 생활은 행복했다. 할아버지는 낮 동안 집안일을 해주셨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할아버지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다. 지은아, 사실 내가 예전에 SJ전자라는 회사를 만들었어. SJ전자요? 응. 1970년대에 작은 전자부품 공장으로 시작했지. 그게 점점 커져서 직원 300명 규모가 됐어. 그런데 IMF가 터졌어. 거래처가 다 망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했어. 나는 친구 보증을 너무 많이 섰어. 그 빚이 다 내한테 왔지. 50억?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도 다 날아갔어. 그때 내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우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들이 무서웠어. 내가 죽기를 바라는 눈빛이었거든. 그래서 도망쳤어. 죽은 척하고 1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지.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할아버지, 그럼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겠네요? 응, 그렇겠지. 그게 나을 것 같았어. 내가 살아있으면 그들만 고생하니까.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다. 5년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이제 80이 넘으셨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내가 내 몸을 아는데. 그래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내 은행 계좌야. 은행 계좌요? 응. 사실 나 돈이 좀 있어. 나는 놀랐다. 회사가 망하기 전에 몰래 빼둔 돈이야. 10억 정도 돼. 10억?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돈으로 아들 내외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주기 싫었거든. 그들은 날 버렸으니까. 대신 너한테 주고 싶어. 지은아, 넌 나한테 가족이었어. 진짜 가족. 할아버지, 안 돼요. 그건 할아버지 돈이에요. 아니야. 내가 죽으면 내 거야.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내 손자를 찾아줘. 그리고 내 아들도 찾아. 제 아들이요? 응. 내가 20년 전에 입양 보낸 아들 말이야. 너 매일 밤 그 아이 이름 부르며 우는 거 다 들었어. 나는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내 손자 이름이 박준혁이야. 지금 30살쯤 됐을 거야. 그 아이를 찾아서 나의 소식을 알려줘. 내가 힘들 때 그 아이만이 나를 위로해 주었어. 도망쳐 나올 때도 내 손주가 너무 눈에 밟혔지. 그리고 내 아들도 꼭 찾아. 두 아이가 만나면 좋겠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꼭 찾을게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지은아, 고마웠어. 너 덕분에 마지막 10년이 행복했어. 그리고 약속 지켜줘. 꼭. 할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 나는 장례를 치렀다. 조촐하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열었다.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편지였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어. 이 돈은 내 거야. 10억?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이 돈을 써서 내 손자 박준혁을 찾아줘. 내 아들 박민석의 아들이지. 내가 죽은 척하고 사라진 후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찾아서 내 사과를 전해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 아들. 입양 보낸 아이. 그 아이도 찾아줘. 너 너무 괴로워하잖아. 두 아이가 만나면 좋겠어.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는 내가 두 아이의 다리가 되어줄 거라 믿어. 마지막으로 지은아, 행복해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나는 은행에 갔다. 할아버지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로 10억이 있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산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박지은 씨, 이 유산을 받으시려면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할아버지 편지와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제출했다. 병원 영수증, 함께 찍은 사진, 할아버지가 쓴 일기장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박철수 씨가 박지은 씨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 명확하네요. 6개월 후 유산 상속이 완료됐다. 나는 10억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웠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서준혁을 찾기로 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최고의 탐정이었다. 할아버지 박철수의 손자를 찾아주세요. 탐정은 3개월 동안 조사했다. 그리고 결과를 가져왔다. 찾았습니다. 박준혁 씨는 현재 SJ그룹 회장입니다. 뭐라고요? 네.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버린 회사 SJ전자를 박준혁 씨가 다시 살렸습니다. 5년 전에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요? 박준혁 씨는 20살 때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지만 시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살아계신가 싶어서 찾았대요. 박준혁 씨는 할아버지와 각별했거든요. 하지만 못 찾고 대신 할아버지 회사를 되살리기로 결심했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요.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전자부품 영업사원으로요.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았고 SJ전자 상표권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5년 만에 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5조 원 규모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런데 할아버지의 아들이 성을 서씨로 바꾸면서 손자분도 박준혁이 아니라 서준혁으로 살아오셨더라고요. 나는 서준혁을 만나기로 했다. 일주일 후 나는 SJ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비서실장이 나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서준혁 회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은 씨 맞으십니까?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탐정을 통해서요. 탐정이요? 네. 저도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할아버지 사망 기록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와 함께 사셨는지,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박지은 씨가 10년 동안 할아버지를 돌보셨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탐정이 가져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장, 병원 기록, 그리고 편의점 영수증까지. 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셨더군요. 박지은 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노트를 꺼냈다. 지은이에게는 아들이 있다. 입양 보낸 아이. 내 손자 준혁이와 같은 나이다. 나는 이 2아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 준혁아, 이 일기를 네가 본다면 지은이 아들을 꼭 찾아줘. 그리고 지은이를 엄마처럼 모셔라. 너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숨이 막혔다. 할아버지. 서준혁은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저는 박지은 씨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전부터요. 서준혁은 서류를 꺼냈다. 저는 최고의 탐정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관을 압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돈과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전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 아기가 재벌가에 입양됐습니다. 생년월일이 12월 24일. 박지은 씨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서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입니다. 뭐라고요? 저예요, 박지은 씨. 제가 당신 아들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서준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박지은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긴 혈액 샘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DNA를 대조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는 계속 말했다. 저는 1994년 12월 24일 태어났습니다. 성모병원에서요. 그리고 일주일 후 입양됐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SJ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과 며느리였죠.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이 저를 아끼셨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친어머니가 궁금했습니다. 18살 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 할아버지 일기장을 읽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지은 씨가 제 어머니라는 것을. 나는 무너졌다. 할아버지가 당신 친할아버지였어? 네. 제 아버지 서민석은 할아버지 박철수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성을 서씨로 바꿨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저는 서씨 성을 쓰며 자랐지만 할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엄마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서준혁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10년 동안 찾았습니다. 나는 울었다. 펑펑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널 버렸어. 서준혁은 나를 껴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엄마를 만났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울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준혁이는 나를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모셨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나는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준혁이는 나를 배려해줬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응.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만났어. 할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유산도 우리를 이어주기 위한 거였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후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고 싶어요. 기념관? 네. 박철수 할아버지 기념관. 그리고 미혼모들을 위한 복지센터도 함께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통해 배우셨잖아요. 선행의 의미를요. 저도 그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엄마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1년 후 박철수 기념관이 세워졌다. 그리고 희망복지센터도 함께 문을 열었다. 미혼모들에게 숙소, 의료, 교육,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준혁이는 연단에 섰다. 저의 할아버지 박철수는 평생 사업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IMF로 모든 것을 잃으셨고 가족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10년 동안 돌본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 박지은입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와 어머니를 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념관은 할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선행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랑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저는 30년 동안 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제 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선행은 돌고 돕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도왔고 할아버지가 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선하게 사세요. 반드시 보답받을 날이 옵니다. 나는 울었다. 관중들도 울었다. 준혁이는 나를 꼭 안아줬다. 3년이 지났다. 희망복지센터는 5,000명 이상의 미혼모를 도왔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박철수 기념관은 선행의 상징이 됐다. 매년 수천 명이 방문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매일 기념관에 나가서 할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아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아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저와 준혁이 사이에.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나는 놀랐다. 정말? 누구랑? 좋은 사람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나는 준혁이의 약혼녀를 만났다. 따뜻하고 착한 여자였다. 저도 어머니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희망복지센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준혁 씨를 만났어요. 나는 두 사람을 축복했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준혁이는 특별한 순간을 준비했다. 할아버지 박철수의 영정 사진을 식장에 모셨다. 할아버지, 오늘 제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엄마도 찾아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을 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희망복지센터는 매년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20년 전 그날 편의점 앞에서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선행은 정말 돌고 돈다. 내가 할아버지를 도왔고 할아버지가 나를 도왔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할아버지가 나와 내 아들을 이어주신 것이다. 오늘도 나는 기념관에 간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선다. 할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제 아들을 만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천사였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할아버지한테 다녀오셨어요? 응.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왔어. 준혁이는 웃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할아버지가 그걸 증명하셨다. 그리고 나도 그걸 계속 이어가겠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